안녕하십니까. 경제학 3주차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3주차 1교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에 나와 있는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 거래량이 결정됐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정해졌습니다. 시장에서죠. 시장에서 정해졌는데 문제는 그 가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죠. 반면에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피해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그 가격에 대해서 규제를 갖다 많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최저임금제가 있죠. 최저임금제도 있고 또 임대료, 그러니까 상가 임대료에 대한 그 상한을 정해가지고 마음대로 상가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그 이자율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 가격을 갖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제하는 이유는 형평성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효율성과 함께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또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가격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 수량 규제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결정된 거래량을 갖다 규제하는 거예요. 수량 규제가 있어갖고 결국 이것이 뭐예요? 시장에 대한 간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폭넓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4장에서 두 번에 나눠가지고 가격 규제와 수량 규제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실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시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지만 이 가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너무 높은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저소득 임차자는 부담이 크겠죠. 반면에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또 공급자, 즉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가격을 규제합니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가격을 갖다 규제하는데 이걸 가격 통제라고도 하고 또 가격 규제라고도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개입은 일단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형평성, 이퀄티라고 하는 형평성도 중요한 가치죠. 오늘날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죠. 양극화라고 해가지고 소득의 불균형 또는 소득의 양극화, 그러니까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 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부가 누진세제를 도입한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개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했지만 결과는 뭐냐? 또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efficiency라고 하는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갖다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둘 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낮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의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죠. 그래야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격 규제의 효과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형평성도 이걸 좀 측정해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게 더 공평한 거냐?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공평하다는 거. 근데 롤스의 주장도 있고, 롤스라고 아시죠? 존 롤스,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롤스가 주장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근데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공부하셨죠?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뭐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제러미 벤담이 주장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공평하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효율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의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 내용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장의 효율성 측정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대부분 되게 효율적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균형으로 이끌죠. 가지고 이제 균형 상태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다 같이 이득을 얻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때 수요자도 이득이고 소비자도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생산자도. 그래서 시장에서 소비자, 생산자 다 같이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시장은 대개 효율적이다. 대개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효율적인 건 아니고 대개 효율적이다. 그만큼 이제 얼마나 시장을 잘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얼마나 충분히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대개 효율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시장의 편익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시장이 주는 효율성을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편익을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이익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생산자 이익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여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어감이 좋지 않은 느낌 많이 받으시죠. 이익여. 남는 건데 남는 게 이익여죠.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손창섭 선생이 쓴 이익여 인간 뭐 이런 소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익여라는 용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땅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이익여. 소비자의 이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해서 약자로 CS라고도 많이 씁니다. 경제학에서 약자로 CS라고 하면 소비자 이익여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이익여 해가지고 프로듀서 서플러스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PS라고 해서 사용합니다. 소비자가 얻는 이득, 생산자가 얻는 이득 이걸 통해서 시장의 편익을 측정합니다. 근데 이제 편익이라고 했는데 편익이라고도 하고 이걸 후생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welfare 해가지고 후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시장의 편익을 사회 후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에 대한 시장의 편익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개념, 소비자 이익여와 생산자 이익여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먼저 소비자 이익여, 컨슈머스 서플러스라고 했는데 소비자가 얻는 이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얻는 이득인데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시장 가격하고 가격만큼 소비자가 돈을 내는 거죠. 내는 돈인데 그러면 소비자가 얻는 만족도 딱 그만큼이냐?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더 큰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하고 소비자 개인 혹은 시장이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이에요. 기꺼이 내고자 하는 가격이죠. 기꺼이만큼의 가격을 내겠다.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 흔히 이걸 지불 용의 가격이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지불 용의 가격. 가지고 willingness to pay라고 그래요. willingness to pay. 지불 용의 가격. 그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건데 왜 그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요? 그만큼의 만족을 얻으니까. 그만큼의 소비를 통해서 그만큼의 만족을 얻기 때문에 기꺼이 그 대가를 내겠다 이거죠. 근데 시장 가격은 내가 내고자 하는 가격보다 싸다는 거죠. 나는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사가 있다. 왜? 그만큼의 만족을 얻었으니까. 근데 시장 가격은 그거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과 지불 용의 가격과의 차액을 소비자 이익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이익여는 보통 이제 식으로 쓴다면 그렇게 씁니다. 소비자 이익여 이퀄 지불 용의 가격 또는 금액 빼기 시장 가격 해가지고 식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소비자 이익여.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죠. 내가 실제 낸 돈하고 얻은 만족하고의 차이가 소비자 이익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비자 이익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소비자 이익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여기 지금 중고책에 대한 수요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수요 곡선입니다. 여기서 지금 수량이 5개이기 때문에 5단위를 구간을 끊어놔서 이런 것이지 사실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점들을 갖다 선들을 다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만 다 연결하면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우아형하는 수요 곡선. 매끄럽게 하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5개가 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가지고 제시한 겁니다. 여기 중고책에 대한 자음제 구매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음제 구매자 해가지고 알레시아, 브래드, 클로디아, 데런, 그 다음에 에드위나 나와 있죠. 근데 각각 내고자 하는 지불이사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지불이사. 왜냐하면 그 중고책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 자음제 구매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이사 금액도 다른 것입니다. 가지고 이제 알레시아의 지불이사 금액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브레드 해가지고 지불이사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연결하면 가운데 점만 다 연결하면 이게 바로 매끄러운 우아향하는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지불이사 다시 나왔습니다. 지불이사 뭐라 그랬죠? 기꺼이 내고자 하는 최대 가격. 왜 그만큼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만족을 얻으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만족을 얻기 때문에 기꺼이 그 가격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지불이사 금액이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비자잉여라는 게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 지불이사 금액은 이런데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똑같잖아요. 30달러. 가격은 30달러로 똑같이 주어집니다. 30달러 주어진다. 이럴 때 그러면 가격이 30달러라고 하면 알레시아의 소비자잉여는 얼마가 되는 거죠? 알레시아는 59달러 기꺼이 낼 의사가 있었는데 실제 낸 금액은 30달러 아니에요. 그럼 알레시아의 소비자잉여는 얼마? 29달러죠. 두 번째로 브렛의 소비자잉여도 마찬가지로 지불이사 45달러하고 30달러 사이입니다. 15달러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디아가 있는데 클로디아의 경우에도 지불이사는 35달러지만 실제 지불한 금액은 가격은 30달러입니다. 세 사람이 사겠죠. 반면에 데런, 에드위나는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죠. 내가 내고자 하는 가격보다 금액이 높습니까? 당연히 안 사겠죠. 이거는. 이랬을 때 알레시아하고 브렛과 클로디아가 얻는 소비자잉여 결국 이제 제일 지불이사가 큰 사람에게 할당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할당될 것이고 세 번째 할당되겠죠. 이랬을 때 만약에 세 개를 판다고 하면 시장에서 세 개가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이때 세 사람의 소비자가 얻은 소비자잉여를 다 합친 것이 바로 시장의 소비자잉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 소비자가 얻은 소비자잉여를 다 합쳐가지고 토탈 컨슈머 서플러스 해가지고 총 소비자잉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개념. 가지고 클로디아하고 알레시아, 브렛이 얻은 개별 소비자잉여를 다 합친 게 총 소비자잉여입니다. 그래서 총 소비자잉여는 49달러가 되겠죠. 소비자잉여를 갖다 다르게 한번 그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제 매끄럽게 그린 거예요. 매끄럽게 아까처럼 그렸을 때 여기서 세 사람이 얻은 총 소비자잉여가 있죠. 총 소비자잉여. 가격을 또 이렇게 다르게 나왔네.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약간 좀 불일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슬라이드하고. 근데 이거는 번역자가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사실 좀 책임져야 될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저도 이걸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꿀 수 없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 파일처럼 돼 있어갖고 글자 하나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어갖고 못 바꾸고 그냥 지나간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소비자잉여를 측정할 땐 그런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가운데 점 다 연결하면 수요 곡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이 아까는 30달러로 주어져 있지만 여기 20달러입니다. 가격이 20달러로 주어져 있다. 그렇다고 하면 가격하고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이 있죠. 가격하고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이 바로 소비자잉여입니다. 소비자잉여. 수요 곡선 아랫부분하고 가격 위의 부분의 면적이에요. 수요 곡선 아랫부분하고 가격 윗부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중고책의 소비자잉여를 갖다 구해보니까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80 빼기 20, 60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수량은 90이죠. 그럼 60 곱하기 90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우리가 삼각형 면적 못 구할까봐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놨는데 다 아시죠? 이건 이 정도면 우리 초등학교 한 몇 학년 수준인가요? 최근에 그래서 그 삼각형의 소비자잉여 구하는 건데 사실 지금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 함수를 갖다 제시한 다음에 수요 함수를 갖다 식으로 제시해요. 식으로 제시한 다음에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또 조세가 부과됐을 때 소비자잉여의 변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여러 군데 공인회 계산이 뭐니 이런 경작 시험에서 꽤 많이 나와요.
수험생을 우롱하는 건지 아니면 수험생들을 갖다가 우습게 하는 건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또 그런 문제를 내면 또 연습 안 해보신 분들은 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학 공부할 때는 사실 그 계산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수리 모형이 많으니까 당연히 계산 문제 많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소비자 잉여 구하는 거 해서 나옵니다. 자, 수함수 주어지면은 그 함수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건 다 아시죠. 근데 항상 주의하실 것은 자, 세로축이 가격입니다. 세로축이 가격, 즉 독립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요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Q를 중심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Q는 100-50Q다. 아니면 Q는 100-2Q. 가장 간단한 형태죠. 이런 경우는 수요 곡선이 얼마일까요? 80 여기가 한 120쯤 될 테니까 80 예컨대 한 뭐 3분의 2Q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함수가 주어집니다. Q equal 100-Q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함수를 갖다가 만약에 이 상에서 계산하려면 뭐요? 가격을 중심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Q equal 얼마가 아니라 P equal 얼마로 바꿔야 되겠죠, 함수를. 그래서 Q equal 얼마 이렇게 표시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또 이걸 역수요 함수라고 합니다. 역수요 함수 해가지고 뭐 나중에 계산 문제 좀 연습해 보시면 아주 쉬워요. 그냥 처음에 딱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만 풀어보시면 한 번만 풀어보면 이건 뭐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소비자 잉여 이렇게 해갖고 가격의 차이, 자, 세로축의 절편하고 균형 가격과의 차이 거래량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소비자 잉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 2분의 1 해가지고 차이 해서 계산했죠.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럼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한테는 이득이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한테는 이득이니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는 것이죠. 좀 전에 봤던 그 중고차 같은 경우 원래 가격은 30달러다. 근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새로운 가격이 20달러예요. 20달러라고 하면 기존에는 30달러일 때는 알레시아하고 브렛과 클로디아만 샀잖아요. 가지고 세 사람의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런까지 사게 되는 거예요. 대런까지 삼으로써 뭐요? 추가되는 소비자 잉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얻는 부분을 둘로 구분해서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있고 또 새로 소비자로 추가된 사람이 누구예요? 대런 아닙니까? 대런.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이득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대런이 추가가 돼가지고 대런이 얻는 또 이득이 있잖아요. 대런이 추가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죠. 이만큼. 그 소비자 잉여가. 그래갖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파악하는데 뭐 사실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별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데 기존의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의 증가분하고 또 새롭게 소비자가 된 대런이 얻는 이득의 증가분이 있죠. 두 가지 합친 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또 파악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원래 구매자의 소비자 잉여도 증가하고 또 새로운 구매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구매자들의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요 위아래 부분 더한 겁니다. 요 부분이에요. 원래 있던 소비자들이 얻는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이만큼이고 반면에 대런이 새롭게 소비자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대런의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구매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적으로 더해져 가지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구매자의 소비자 잉여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매자가 생겼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추가적으로 발생해가지고 더해진다는 거죠. 구분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어쨌든 간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자가 싸게 사는 거니까 당연히 소비자 이득은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증가를 갖다가 둘로 구분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가격이 원래 5,000달러였는데 1,500달러가 됐다. 그러면 요 가격 차이만큼의 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원래 구매자들의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죠. 원래 구매자들의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삼각형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구매자가 추가적으로 얻는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둘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국내 교과서에서는 이걸 안 따져요. 아주 유명한 교과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국내에도.
근데 거기서는 안 따집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는 것만 설명하지. 근데 외국 교과서 중에서는 한 반 정도가 이걸 꼭 굳이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는 거. 자, 요거 하나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증가분, 소비자 잉여가 얼만큼 증가했는가 하는 건데 전체로 봤을 땐 결국 얼마나 증가한 거죠? 요 사다리꼴 부분만큼 증가한 거죠. 사다리꼴 부분만큼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또 나옵니다. 만약에 뭐 시험이 나왔는데 물어본다. 그러면 계산해야죠. 이것만 계산하는 거. 이럴 때는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삼각형 면적 구한 다음에 가격이 하락한 다음에 전체 삼각형 면적 구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다리꼴 부분에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계산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잉여가 있었죠.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얻는 이득입니다. 중고책의 경우에도 이제 공곡선이 나오는데, 자, 지금 잠재적 판매자가 5명이 있습니다. 앤드류, 도너, 칼로스, 그 다음에 베티, 그 다음에 이제 엔젤버트 해가지고 있는데 5명이 공곡선이 받고자 하는 금액이 달라요. 여기서 잠재적 판매자라고 했는데 잠재적 판매자의 경우에는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내가 최소한도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비용이라고 표시한 것이죠.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금액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걸 다 연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가운데 점을 다 연결하면 이것이 바로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제 5개를 갖다 표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간을 넓게 잡아가지고 구간을 갖다 아예 작게 만들면 매끄러운 공급 곡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공급자가 얻는 이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자의 경우에도 그래요.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나는 중고책을 10,000원을 받으면 10,000원만 받으면 팔겠다 생각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겠다는 사람 또는 시장에서 결정된 금액은 20,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고책을 팔면서 나는 기꺼이 10,000원만 받으면 팔려고 했던 건데 20,000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의 이득이죠. 그 공급자의 이득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 기업이, 여기 공급자니까 이제 기업이죠. 기업이 그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가격, 내가 기꺼이 이만큼만 받으면 팔겠다는 거죠. 기꺼이 이만큼의 가격만 받으면 팔겠다고 마음먹는 가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시장 가격은 그거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공급하고자 하는 가격,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만큼을 생산자가 얻는 이득이다 해가지고 생산자 잉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 만약에 가격이 $30로 주어졌다. $30로 주어졌다고 하면 카를로스라든가 아니면 베티라든가 앤드류 같은 경우에는 뭐요?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받는 거 아니에요. 더 받는 거니까 기꺼이 팔겠죠. 그렇지만 이제 5명 중에서 도나라든가 엔젤벗은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당연히.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안 팔겠죠. 결국 세 사람이 파는 건데 이럴 때 세 사람이 팔았을 때 얻는 이득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것이죠. 앤드류의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베티의 생산자 잉여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칼로스의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생산자 잉여를 다 합쳤으면 이게 총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매끄러운 공곡선을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곡선 그린 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S곡선 그렸죠.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는 곡선 그렸고, 좀 전에 봤던 그 선들을 연결한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가격은 $5로 주어졌다. 그럼 이럴 때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이죠.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사람이 이제 판매를 했고, 따라서 세 사람이 얻는 총 생산자 잉여죠.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서 어떤 재화의 판매로부터는 총 생산자 잉여, 공급 곡선 윗부분하고 가격 아래 사이의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산자가 얻는 이득이다. 자, 시장에서 총 잉여는 소비자가도 이득을 얻지만 생산자도 이득을 얻잖아요. 그럼 이때 소비자가 얻는 이득과 생산자가 얻는 이득을 다 합치면 이게 바로 뭐냐?
이걸 우리가 총이잉여라고 합니다. 토털 서플러스라고 그래요. 총이잉여,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입니다. 이게 바로 총이잉여예요. 근데 이거는 총잉여라고도 하고 토털 서플러스 해가지고 총잉여라고도 하고 이걸 사회후생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 한 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사회후생, 영어로 social welfare라고 합니다. social welfare 해가지고 총잉여를 다른 말로 사회후생이라고 그래요. 개인이 얻는 이득이 아니라 뭐요? 사회가 얻는 거 아니에요. 거래를 통해서 사회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총잉여이면서 사회후생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총잉여가 바로 소셜 웰페어다 하는 겁니다.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하고 우상향하는 공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이고, 균형점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은 $30입니다. 그리고 이때 균형 거래량은 1000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때 소비자 잉여 뭐죠? 자, 수요 곡선하고 가격 사이의 면적이죠. 자, 수요 곡선하고 가격 사이의 면적이 소비자 잉여고, 공급 곡선하고 가격 사이의 면적이 얼마요? 생산자 잉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함수가 주어지면 다 계산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요 절편만 알면 다 끝나는 거죠. 요 절편 알면 계산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요 사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요 전체 네모, 위에 있는 네모죠. 파란색으로 쌓여진 네모의 뭐예요? 반이죠. 반이기 때문에 네모 면적 구한 다음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갖다 합한 면적은 반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됩니다. 뭐 제가 시험 볼 때, 중간 시험 볼 때 계산 문제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는데,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낼 수도 있죠. 근데 연습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책 뒤에도 아마 연습 문제에 계산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통해서 한 번씩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더한 금액이 아니라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달러니까 그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총잉여 또는 사회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고 두 개를 합친 총잉여가 균형점에서 최대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최대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균형점에서 사회후생이 최대가 되니까 바로 뭐예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가한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에 규제를 갖다 가하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는 그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4장 표지에 나와 있는데, 자, 뉴욕시에서 그 택시에 대한 규제를 갖다 하는 경우가 나와요. 택시에 대한 규제.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 갖고요. 근데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라이선스가 있죠. 택시 면허를 받아야만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면허를 잘 안 내줍니다. 잘 안 내주니까 택시가 항상 모자라죠. 택시 잡기가 힘듭니다.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에 이건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어요. 뉴욕시에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갖다가 일정 가격 이상 받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에 대한 면허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가 부족한 것이고, 택시 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면허를 잘 안 내주니까. 만약에 또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를 갖다 규제하니까 주택이 부족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그 현실에서 우리가 늘 겪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경우에도 부동산 문제 난리 아닙니까? 전세가 없어지고 다 월세가 될 것이다. 근데 월세라는 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뉴욕시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택시와 주택이 부족하다. 이제 그 시장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정부가 규제를 가하니까는 뭐예요? 왜곡된 가격 신호 나타납니다. 왜곡됐다는 말 아시죠? 왜곡된 가격 신호. 그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그러한 가격,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가격,
그러한 가격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마비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뭐요? 마비된 손이 된 겁니다. 자, 마비된 손이라는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학자가 쓴 용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갖다 가하는 경우 마비된 손, 그 왜곡된 가격 신호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곡된 가격 신호로 인해 가지고 뭐요? 차원이 잘못 배분된다는 것이죠. 시장 규제의 결과는 이런 것이고, 자, 뒤에 가서 또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왜곡되면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없잖아요. 내가 과연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좋은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나 판매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가격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규제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 항상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규제를 가한다. 형평성은 높일 수 있지만 그러나 효율성은 저하된다는 거, 떨어진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간에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조세부과 효과도 볼 건데 세금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부과하는 것도 정부의 규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원이 잘못 배분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가격 규제, 프라이스 컨트롤이라고 돼 있죠. 앞에서 얘기했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얼마나 높을 수 있느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또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최저. 얼마만큼 높거나 이거는 뭐예요? 최고. 상한이에요. 상한. 반면 얼마나만큼 낮을 수 있는가? 최저. 하한이에요. 이에 대한 법적인 제약입니다. 법으로 정합니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이 있죠. 그 최저임금법에 근거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정해가지고 고시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하는 겁니다. 법적인 제약이에요. 법으로 정한 다음에 가격을 갖다 규제하는 겁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라고 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어줘야만 거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도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행정명령이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규제가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는 가격 상한제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실링. 실링 천장이에요. 그 천장을 뚫을 수 없다 이거죠. 거기까지가 상한이다. 그래서 판매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에요. 최대 가격인데 가격 상한제를 갖다 부과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갖다 규제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 상한제고 가격 상한제를 최고 가격제라고도 합니다. 가격 상한제를 최고 가격제.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뭐 우리나라 경우도 최고 이자율 규제, 이자율 상한제가 있어요. 최고 이자율 규제. 그래서 최고 가격제. 아직도 이제 국내 교과서에서는 가격 상한제, 프라이싱보다는 최고 가격제 해가지고 맥시멈 프라이싱이다 해가지고 쓰는 책도 있습니다. 아직도. 뭐 예전에 다 그런 말 썼어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 뭐 최고, 최저 이런 말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 또는 최고 가격제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에요. 당연히 균형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정한 거 아니에요. 균형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가격 상한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 가격보다는 낮게 정하는 게 당연하죠. 가격 상한제가 있고 반대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하한제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플로어. 바닥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죠. 그래서 판매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최소의 가격이에요. 최소의 가격.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하한제도 최저 가격제라고 합니다. 미니멈 프라이싱. 최저 가격제라고 그래요. 자, 당연히 최저 가격은 뭐예요?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하한선을 정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니까 균형 가격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최저 가격을 정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자, 먼저 가격 상한제입니다.
상한 가격을 정하는 건 여러분들도 커맨딩 아이치에서 보셨죠. 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경제에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아시잖아요. 그렇죠. 1차 대전 이후도 마찬가지고 독일 경제에서 물자가 부족하니까 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 군정화에서, 그러니까 미 군정이 이제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미국이 임시로다가 군정을 실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 전시니까 당연히 전쟁이 끝났지만은 뭐요,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래서 미 군정화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니까 문제가 뭐죠? 시장에서 상품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몰래 팔면 더 비싸게 파는데, 몰래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시장에서 누가 싸게 팔까요? 아무도 안 그렇겠죠. 그 시장에서 물건이 없어져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래 거래가 이루어지죠. 암시장에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당시 그 독일의 이제 뭐 군정 책임자는 군인들이지만 그 당시 이제 행정 책임자였던 에라르드가 가격 상한제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없애버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사라졌던 물건들이 시장에 다 나온 겁니다. 보셨죠? DVD에서. 그렇죠? 커맨딩 아이치에서 보셨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가격, 보통 그럴 때 전시가격 통제라고 해서 많이 실시하는 겁니다. 전시에 많이 하는 거예요. 전쟁 때는 물자가 부족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쌀 것이고, 가격이 비싸면 소득이 낮은 계층은 고통스럽죠. 이럴 때 가격을 통제합니다. 물론 가격만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가격을 통제하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가격 상한제에 이로써 근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는 세계 최고 부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세계 아주 최빈국처럼 됐죠. 석유가 폭락하니까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베네수엘라.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식품 부족해가지고 가격 상한제가 처음엔 좋은 의도이죠. 좋은 의도.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해가지고 좋은 의도로 도입됐지만 대개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 매장인데 매장에 고기가 없어요. 매장에 판매할 고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암시장으로 빠져나갔겠죠. 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베네수엘라의 식품 부족 사태, 한번 이것도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가 왜 비효율적이냐? 상한 가격을 정해가지고 가격을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한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했겠죠.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자중 손실이 발생해요. 이 자중 손실은 영어로다가 뭐냐 하면 dead weight loss라고 하는 것입니다. dead weight loss. 자, dead 그다음에 weight입니다. dead니까 원래 갖다가 자중 손실이라는 말 번역을 썼는데 사실은 그동안 예전에 국내 교과서에서 더 많이 쓰이던 용어는 뭐냐면 사중 손실이에요. 사중. dead weight. dead. 죽을 사자 써요. 한자로. 그 다음에 중량은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dead weight. 사중 손실해가지고 많이 쓰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억지로 영어를 갖다가 한자어로 번역한 거니까 어색하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자중, 원래 의미상으로 볼 때 자중, 자기 중량이란 얘기죠. 자기 중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선박에서 쓰는 용어랍니다. 선박에서 쓰는 용어다 해가지고 누군가가 자중이라고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까지 제시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중이라는 말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도 사중 또는 사장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특히 이제 맹쾌경작을 번역한 번역자들은 그렇게 안 써요. 또 아주 어려운 말 아니에요. 사중, 사장, 자중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경제적 순손실 이렇게 씁니다. 더 그냥 친절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dead weight loss를 경제적 순손실 해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렇게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어를 항상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일단 거래량이 감소하게 돼요. 가격을 통제하니까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낮은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아까 봤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더한 것 중에 일부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낮은 거래량으로 인해 가지고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합니다.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던 용어입니다. 우리가 조세 부과할 때 나왔었잖아요. 조세 부과할 때 조세를 갖다 부과하면 거래량이 감소하죠.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총 잉여가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는 거 봤죠. 또 구매자들 사이에 비효율적인 구매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재수 좋은 사람은 사고 어차피 물건이 모자라니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좋은 사람은 사고 포춘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비효율적이죠. 운에 맡기는 게. 또 사람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재화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 안 팔린 게 있나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시간 및 노력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격 상한제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다. 그럼 품질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낮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면 낮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품질을 낮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암시장이 출현한다는 거죠. 암시장이 발생한다. 당연히 몰래 가격을 받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몰래 받겠죠. 암시장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의 부작용들 일단 이렇게 갖고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해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또 구매자들 사이에 비효율적인 구매 배분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물건 사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다. 또 비효율적으로 낮은 품질의 재화가 유통된다. 암시장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이에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공곡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각각의 월세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거죠. 임대료입니다. 월세가 임대료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에서 가격 상한제라고 해서 제일 많이 시행하는 게 임대료 상한제예요. 그래서 많은 교과서에서 그 임대료 상한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수요량 공급량 나와 있죠. 그럼 균형은 어디입니까? 균형은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이고 균형에서 균형 임대료 1,000달러. 균형 거래량 2.0. 근데 이제는 그 임대료가 요 균형 임대료인데 이게 너무 높다는 거죠. 이게 정책 당국이 판단하기에 정부가 판단하기에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다.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는 뭐예요?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임차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저소득 임차자가 너무 많다. 이럴 땐 정부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800달러에서 상한 임대료를 정했어요. 800달러에서 상한 임대료를 정했다. 이 말은 뭐죠? 원래 균형 임대료가 1000달러인데 정부가 임대료를 갖다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끌어내린 겁니다. 800달러로. 그 이상 못 받게.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낮춘 거예요. 시장에서 결정된 임대료를 갖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끌어내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끌어내리니까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은 이만큼 감소하게 돼요. 공급량은 공급 곡선을 따라 가지고 E점에서 A점까지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이만큼의 공급량 감소가 있게 될 것이고 반면에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이만큼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상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가지고 상한 임대료를 정하는 거니까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이만큼 감소했습니다. 공급량은 감소했다. 또 수요량은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생긴 거예요? 공급 부족이 생긴 것이죠. 공급 부족. 부족이 아파트 부족. 공급 부족.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공급 부족 또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집을 못 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못 구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공원으로 가든지 지하철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노숙해야죠. 집 못 구했으니까. 공급 부족입니다. 초과 수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집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집을 못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노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격 상한제의 효과. 그래서 결국 이만큼의 아파트 부족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그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거래량은 비효율적으로 낮아져요. 거래량은 비효율적으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표시는 못했는데 왜냐면 공급량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감소했다면 현재 정부가 정한 임대료에서 공급된 양 그만큼밖에는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균형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면 품귀 현상이에요. 쇼티지. 이게 뭐예요? 쇼티지가 공급 부족 아닙니까? 공급 부족, 거꾸로 얘기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공급 부족,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 규제 가격이 이자가 빠졌습니다. 규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게 책정될수록 품귀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는 건 당연하죠. 자,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 우상향하니까 자, 규제하는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품귀 현상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규제하는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뭐요? 자,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그 손실이 바로 뭡니까? 데드웨이트 로스입니다. 자중 손실,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한다. 항상 영어로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데드웨이트 로스.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정책이 거래량을 효율적인 시장 거래량, 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는 효율적인 시장 거래량 아래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총잉여의 손실분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던 총잉여, 즉 사회후생의 감소분입니다. 그 사회후생의 감소분, 이거 갖다가 데드웨이 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자, 데드웨이 로스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 거예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와 비효율적으로 낮은 거래량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본 겁니다. 자, 규제가 없을 때 공급량은 이만큼이었죠. 균형량입니다. 2.0. 자, 균형점에서 가격 상한제가 없을 때 공급량이 이만큼이에요. 거래량이죠, 이만큼에. 근데 정부가 800달러에서 가격 상한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상한 가격 하에서 공급된 양은 얼마?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해서.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럼 공급된 것만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급된 것만큼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자, 집세 규제가 있을 때 공급량은 이만큼이에요. 공급량이 감소했지, 아까 이만큼 공급량이 감소해가지고 집세 규제가 있는 경우 공급량이 1.8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요 균형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 요 사이의 면적이 뭐였어요? 이게 총잉여였잖아요. 그렇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이 총잉여였는데 그 총잉여 중에 일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만큼밖에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거래량이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총잉여 중에 일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만큼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만큼이죠.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삼각형 부분만큼 총잉여가 감소한 거예요. 이 총잉여의 감소분 또는 사회후생의 감소분, 이게 바로 뭐예요? 데드웨이트 로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통제했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 제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데드웨이트 로스가 늘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와 비효율적으로 낮은 거래량, 그 결과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한다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세 규제의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뭐 승자가 운 좋은 세입자,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임대료에서 집을 구한 사람은 이게 승자죠. 패자는 뭐예요? 패자는 이제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위너하고 루저는 노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렇죠? 집을 못 구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자, 집세 규제 전,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입니다. 이만큼이었죠. 그래서 자, 이 균형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요 곡선과 공급선 사이의 면적이 임대료 규제하기 전에 데드웨이 로스입니다. 데드웨이 로스가 아니라
총이익이에요. 토탈 서플러스. 근데 집세 규제 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했잖아요. 거래량이 감소해가지고 이만큼의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생산자도 손실을 갖다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자 잉여도 감소했잖아요. 생산자 잉여도 이만큼이었는데 요거밖에 안 돼요. 이제 생산자 잉여가 요거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손실을 갖다 보는 거죠. 일부 운 좋은 세입자만 이득을 봐요. 일부 운 좋은 세입자는 이득을 본다. 그러니까 일부 운이 좋지 않아 세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노숙하러 가야 되는 것이고 손해죠. 생산자도 손실을 갖다 보는 거예요. 생산자도 손실을 갖다 보는 것이고 운 좋은 세입자만, 일부 운 좋은 세입자만 이득을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안 그렇고. 그래서 집세 규제에 승자와 패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통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잉여 해가지고 이제 생산자로부터 이전된 소비자 잉여. 그럼 이제 생산자 잉여가 요밖에 아랫부분만큼만 남은 거죠. 이렇게 갖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후의 상황.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비자에 대한 비효율적 배분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구매의 비효율적 배분. 사람들이 물건 사기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건. 여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많이 보던 그림인데 이건 언제 거냐면 과거 소련, 옛날 소련이라든가 동유럽 있었죠. 공산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 이 나라들의 상황이에요. 시장이 없어요. 그 시장이 없지만 그나마 이제 또 몰래 생겨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뭐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물자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계획경제의 문제점이에요.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의 문제점. 그래서 가격 규제를 갖다 하게 되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사용자,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사용자에게 자원이 배분돼야 하는 건데 그 시그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했으니까. 원래 이런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사용자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시그널이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도 정부가 가격을 규제한 거 아니에요. 이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표정이에요. 빵 샀어요. 빵을. 가족들이 먹을 빵을 운이 좋으니까 산 거죠. 그 얼마나 행복한 표정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가격을 갖다 규제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극단적으로 또. 그래서 재화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지만 선착순에서 밀린 거죠. 그 재화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의 경우에도 일부 운 좋은 임차인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자들의 입장의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람에게 먼저 재화를 공급할 유인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소비자에 대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 나왔네요. 일반적인 가격 규제가 과거 소련에서,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지만 옛날 소련에서 전 지역에 만성적인 품귀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일단 남자건 여자건 집 밖에 나갈 때는 뭐예요? 장바구니 들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장바구니 들고 나갔다가 사람이 줄 서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무조건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 좋은 물건 사는 거고 운 없으면 못 사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빵 서기 위한 줄 서기, 소련 여인의 평균 줄 서기 시간이 일주일 매일같이 최소 2시간 이상이었다 이거죠. 그만큼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 그러니까 결국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죠.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낭비고 당연히 품견상을 가져오는 가격 규제라면 뇌물이라든가, 뇌물 주면 쉽게 사잖아요. 그렇죠? 뇌물이라든가 또 줄서기 같은 등의 낭비 이런 걸 가져오게 됩니다. 뭐 뇌물이 이럴 때 당연히 뭐 엄청 성행하겠죠. 물건 사기 위해서 웃돈 주는 거예요. 웃돈이라도 내고 물건 사려고 하는 거죠. 결국 암시장입니다. 그래서 품귀현상 모든 구매자가 그 재화를 모든 구매자가 다 구매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모든 구매자가 그 재화를 구매할 수 없다면 대개 구매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죠. 웃돈 내는 겁니다. 웃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럴 때
자, 가격 상승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만약에 몰래 높은 가격 받다 걸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또 구속되고 잡혀가고. 그래서 만약에 가격 상승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경쟁해야 되는 거죠. 시간 많이 투입해 갖고 무조건 줄을 서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뇌물을 줘 갖고 사든지 아니면 또 아는 사람 가게에 가서 몰래 사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정실주의. 그래서 줄서기 first come, first served예요. 또는 이제 불법적으로 뇌물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과거 소련에서 했던 겁니다. 다 정실주의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품질도 저하된다고 그랬죠. 자, 규제 가격에서 판매자들은 제어보다 더 많은 고객을 대하고, 자, 자유시장이라면 당연히 뭐요? 가격을 올리죠. 까지 이윤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격 규제가 있게 되면 판매자가 높은 가격 받다 걸리면 감옥 가는 거예요.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 받다 걸리면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시장이죠. 걸리지만 않으면 돈 버는 건데. 그래서 판매자들도 이런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뭐예요? 품질을 낮추든지 서비스를 낮추든지. 판매자들이 대응하는 방식 두 가지. 품질의 저하, 서비스 저하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70년대 석유 파동 때 가격 상한제가 시행됐어요. 미국에서.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 가격 상한제가 시행됐었는데 이때 셀프 주유소가 등장한 겁니다. 왜? 자, 이윤이 안 나와요. 이윤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비용을 줄여야죠. 비용을 줄이려니까는 뭐 주유원 다 없애고 셀프 주유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오일샥 석유 파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고 거기서도 이제 셀프 주유소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종합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암시장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지하시장 몰래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몰래 거래하는 이런 시장. 당연히 암시장에서는 비싸게 거래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도 운 좋아서 집을 구한 사람, 이득을 보는 사람입니다. 또 되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또 되게 조직이 잘 돼 있다든가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득을 보죠. 또. 자, 그렇지만 가격 상한제를 오랜 기간 시행하면 그 2차 대전 후에 독일처럼 꽤 오랫동안 시행됐습니다. 앞에서 그 베네수엘라 얘기했었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했었고. 가지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하면 구매자들이 가격 상한제가 없을 경우의 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인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생각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 관리들은 수요 공급 분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비꼬는 말입니다. 원래 크루그만 칼럼 읽어보게 되면 이런 비꼬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 책을 쓴 크루그만, 폴 크루그만이 뉴욕 타임즈의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예요. 가지고 칼럼이라든가 또 다른 데 글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뉴욕 타임스 칼럼 꽤 비쌉니다. 돈 많이 받아요. 예전에 그 한국에 왔을 때도 그 한국경제학회에서 이제 그 강연을 갖다 주최했는데 그 참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크루그만한테. 그랬더니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글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잘 씁니다. 글을 잘 쓰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많이 읽어보고. 그래서 정부 관리들이 수요 공급 분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의 존재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가격 상한제의 효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중요한 건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하게 되면 공급량이 감소하고 수요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공급 부족,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의뢰 발생하는 게 뭐다?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암시장 가격은 암시장이 형성되면 암시장 가격은 원래 균형 가격보다 더 높아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한다는 거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몇 가지 효과 봤는데 그런 내용들 잘 정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또 블랙보드가 아니죠. 지금은 무들 아이클래스에다가 이제 또 질문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새 엄청 바쁩니다. 그러니까 미처 그 질문에 응답 못해도 좀 기다리시면 다 해드릴 겁니다. 질문에. 어떤 분들은 좀 질문하실 때 질문이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들도 꽤 많아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꽤 많아요.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하면 금방 나올 그런 이런 답안입니다. 검색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걸 질문해 갖고 다 메일로 보내요. 메일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 질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그저 검색하면 지금도 검색하면 젊으신 분들은 검색하면은 유튜브에서 검색한다고 많이 그러는데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니 뭐 이런 블로그니 이런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거 퍼오지 말고 네이버 백과사전 사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에. 그런데도 검색하면 진짜 정확한 거 얻을 수 있고 아는데 한번 검색하고서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일 확인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그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답변해 드릴 거니까 조금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